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 중동 4차 전쟁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시리아로부터 공습을 받았었대요. 이때 이스라엘의 정권이 탄핵되면서 교체된 바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드버티컬 이재범입니다. 최근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폭격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즉각적으로 보복성 공격을 단행하면서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될 시나리오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중동 쪽 정세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요.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했을 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소 음모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것이 미국이 원하는 그림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갑자기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수교를 맺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종교적인 이유들이 많이 얽혀져 있으니까 나중에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사우디와 수교를 맺기로 한 시점에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으니 이스라엘과 사우디 수교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런데 이 중심에 미국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은 공급망 다변화 및 1대1로 견제 등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국교 정상화에 공을 들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8월 미국의 제이큰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만났었는데요. 여기서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수교를 위한 조건으로서 핵 개발의 허용, 나토에 준하는 고강도 상호 안보협정 체결,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독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에게 중국의 군사기지가 사우디에 들어서는 것을 허용하지 말 것, 중국의 화웨이 기술을 사용하지 말 것, 그리고 석유를 판매할 때 위안이 아닌 달러를 사용할 것을 요구했죠. 그리고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미국은 비공식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사우디에게 감산을 중단하고 증산해라 라는 내용을 언급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9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 인도,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들이 모여서 MOU를 체결하고 빅딜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인도에서 중동을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철도 항만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IMEC입니다. 이 루트는 인도에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요르단, 이스라엘을 거쳐서 유럽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큰 판을 짠 국가가 바로 미국인데요. 카슈크지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바이든과 사우디 빈살만의 관계가 상당히 불편한 가운데 이 빅딜이 진전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지난 8월에 있었던 일들을 토대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의 바이든과 빈살만의 행보와 그리고 내년 11월로 예정되어져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는 대단히 중요한 이벤트를 고려해보면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사우디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사우디가 원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핵 개발입니다. 핵 개발 허용의 경우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이 부분은 미국이 이란과의 핵 협상을 중단하던지 아니면 사우디가 이란에 준하는 수준의 핵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풀어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나토에 준하는 고강도 상호 안보협정인데,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에만 안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사실상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IMEC의 요충지 역할을 맡게 될 이스라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풀어갈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팔레스타인 독립인데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스라엘 총리인 네타냐후는 극우 성향의 정치인으로서 팔레스타인 독립에 강하게 반대하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마스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포격했으니 설마?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미국은 최근 들어서 공화당은 이란을 견제하지만 민주당은 이란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현재 미국은 상승하는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란과 핵 합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석유 수출을 일부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란의 석유 수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또한 최근에는
한국에 동결되어 있던 60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 대금에 대해서 동결을 해제해주면서 이란의 숨통을 틔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란의 지원을 받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폭격했으니 미국이 지원을 해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트럼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맹렬히 비난한 바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물러나야 하는 상황인데 총선이 2027년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멉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 중동 4차 전쟁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시리아로부터 공습을 받았었대요. 이때 이스라엘의 정권이 탄핵되면서 교체된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최근 언론에서도 세계 최강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뚫렸다며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네타냐후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본인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 사법부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추진 중인 네타냐후 총리가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었고 이로 인해서 군, 경찰, 정보기관의 고위 간부들까지 나서서 항의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때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국방부 장관이 사임하기로 했었거든요. 이런 혼란스러운 사이에 하마스의 공격을 받았으니 네타냐후와 그 측근들에게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러한 수순으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인정하는 우호 세력이 새로운 지도자로 선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더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하마스 공격 이후에 네타냐후의 지지율이 29%인 반면 전 국방장관이었던 간츠의 지지율은 48%라고 합니다. 간츠는 중도 성향의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팔레스타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네타냐후보다는 보다 온건한 입장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IMEC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려면 이스라엘 앞쪽 지중해가 상당히 중요한데 향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라고 하는 무장단체가 큰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세력을 완전히 추출하기 위한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마스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할 만큼 세력이 약화되면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추출하고 상대적으로 온건한 세력인 웨스트뱅크의 파타를 독립정부로 인정하게 될 가능성도 있죠. 이 지역은 예루살렘과 요단강이 있는 곳으로서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종교적인 이슈가 큰 곳이라서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최첨단 무기를 지원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크게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로 미국 연준은 과거 QE를 통해서 매입했던 채권들을 매도 중에 있습니다. QT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매도하게 되면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또 미국 정부는 채권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채권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어도 채권 수익률은 상승하게 됩니다. 사실상 연준과 미국 정부로 인해서 금리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최근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5% 가까이 급등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채권을 사줘야만 채권 수익률이 안정화되지 않겠습니까? 한간에서는 그동안 미국이 너무나 많은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하락해서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작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같은 글로벌 위기가 터지면 미국채 수요가 증가한다는 법칙 아닌 법칙은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고 덕분에 이번 전쟁을 통해서 급등하던 미국 채권 수익률이 안정화가 되었고 표에서 보시듯 미국의 달러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인 달러 인덱스는 10년 전보다 약 30% 가까이 상승한 10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 정부는 예산안 합의를 하지 못해서 셧다운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셧다운을 막아둔 상태이긴 하지만 11월 17일이 그 만기일입니다. 여전히 돈을 풀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와 그 푸는 돈을 줄이겠다는 하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예산을 늘릴 명분이 생겼죠.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되니까요. 현재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공화당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미국의 최대 우호 국가이기 때문에 지원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원금을 명분 삼아 예산안 합의에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마침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묶은 예산이 발표되었고 옐런 재무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에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뿜었습니다. 셋째, 사우디에 대한 안보 지원인데요. 아마도 미국은 IMEC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국방을 강화시켜 인근 국가들의 위협을 완전히 차단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독재 정권인 사우디를 직접적으로 지켜줄 수 없으니 인근 국가인 이스라엘과의 수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사우디를 지켜줄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풀려간다면
예산안 합의 때까지는 이팔 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까지는 시장의 조정이 계속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시나리오대로 풀려간다면 미국의 예산안 합의 이후 서서히 시장은 회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방위산업, 인프라산업, LNG 산업과 같은 섹터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게 되겠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 시장의 조정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사실상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헤즈볼라가 전쟁에 참여하고 이란이 더 깊게 전쟁에 개입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두 국가를 지원하게 되다 보니 집중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겠죠. 현재 중국이 위태롭긴 하지만 미국이 빈틈을 보일 경우 언제든지 대만을 침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경우 한국과 일본이 대만을 돕게 될 텐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도발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이러한 지정학적 요인들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 또 반도체 공급망의 이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한바탕 경제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만들었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미국의 간접적인 지원하에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이란이 무리하게 전쟁에 개입해서 얻을 것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발생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팔 전쟁을 토대로 국제정세와 거시경제의 주요 사항들을 점검해 봤는데요. 이스라엘 앞쪽에 있는 천연가스와 관련된 이슈도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니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담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레드버티컬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